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부터요. 교재로 보시면 38쪽인가요? 예. 아닌가요? 맞는데요. 38쪽입니다. 요 페이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예. 다른 책 가져오신 거예요? 자, 수업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 받고 그리고 이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교재 보시면 맞나요? 혹시 예, 혹시 교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서 예, 예. 자, 그럼 진짜 합니다. 자,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그러니까 이게 뭘 보는 거냐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서면으로 의사표시한다는 걸 전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 갑이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를 글로 쓰겠죠.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보냅니다. 발송을 하고요. 그럼 발송되면 을에게 도착하겠죠. 도달이 되고 그럼 도달이 되면 얘가 뜯어서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법주의 나라마다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 의사표시를 완성하는 순간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소위 표백주의라고 불러요. 겉표자죠. 겉으로 드러내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발송했을 때 효과가 있다. 발신주의죠. 그리고 이제 얘한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있다. 도달주의가 되고 얘가 이제 내용을 알았어야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 요지주의 이렇게 돼요. 요지라는 건 이제 내용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가지는 의미가 효력이 발생되면 그때부터는 갑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게 돼요. 효력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네 가지 중에 뭘 취하느냐? 자, 111조 1항을 볼게요. 38쪽에 111조 1항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제 뭘 취하는 거야? 도달주의. 도달하면 효과가 생기고 도달이 되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 항은 이 법조문 가지고도 시험에 계속 내는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송을 하고 이 갑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도 을에게 이 의사표시가 도달이 되었다면 이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 그대로 출제가 여러 번 됐고요. 그래서 이제 틀리게 내면 뭐라고 되겠어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저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이게 뭐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이 규정은 임의 규정. 뭐 강제할 이유는 없으니까 당사자가 발송한 대로 하면 그건 이제 발신주의를 따르는 거고 상대방의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이제 잘 안 듣죠. 다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이제 라디오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라디오 DJ가 응모엽서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보내달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11월 29일 소인분의 하나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11월 29일까지
소인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발신주의의 도달주의야. 발신주의죠. 언제 들어온지 상관없어. 29일까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DJ가 만약에 11월 29일 도달분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29일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달주의인 거예요. 그럼 당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지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두 가지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이 있고요. 그리고 무권대리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요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무권대리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요게 이제 뒤에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시험은 계속 발신주의 가지고는 얘를 계속 출제했었고요. 그러면 도달에 대한 개념을 봐야 되는데 도달이라는 건 뭘 도달이다라고 부르냐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으면 돼요?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댁을 비우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동거 가족이 받았대. 그러면 이거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인 거죠. 내가 꼭 현실 수령을 할 필요는 없다. 현실 수령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는 내용을 내가 꼭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동거 가족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역시 나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도달로 인정합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 그럼 수령 거절, 나한테 왔는데 내가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간 거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도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수령 거절 나오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도달로 인정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이제 판례 하나 보면 가정부가 수령을 했는데 그 보낸 사람이 바로 회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서를 보냈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통지서를 보냈는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이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가정부가 받았어요. 그러면 원칙은 가정부가 받았으면 도달일까요? 아닐까요? 을의 지배권 내로 들어왔죠? 그럼 도달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갑이 보냈는데 가정부가 수령하니까 가정부한테서 그거 제 거예요. 주세요. 라고 바로 뭘 해버렸다는 거예요. 회수,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달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누가 증명할 거냐? 그 원칙은 도달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달 주장자가 일일이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의사 표시할 때는 어떤 우편 방법을 씁니까? 등기 쓰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면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보셨어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내용 증명 어디 가서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보내면 나 하나, 우체국 하나, 상대방 하나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내면 반송되지 않았다면 뭘로 인정해 준다? 도달. 근데 등기나 내용 증명이 아니라 일반 통상의 우편의 방법을 썼다면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교재 좀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한 거 2번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달의 의,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로 인정한다라고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 수 있는 상태면 된다. 자, 여기 수령 거절이 나오죠.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마지막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효력이 생긴다.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좀 전에 보셨던 가정부가 수령했는데 보낸 사람이 뭐 했다고 했어요? 바로 회수. 핵심어는 바로 회수입니다. 바로 회수했다면
도달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 자, 3번 매우 중요하죠.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반송이 안 됐다면 도달로 인정해 줍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도달주의 예외라고 해서 발신주의가 있죠. 우리 민법이 5가지를 정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요거 2개예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격지자 간의 뭐였냐면 승낙, 무권 대리인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렇게 되고, 예외를 잠깐 볼게요.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데 2개 있었어요. 2개.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이건 뭐 계약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일단 개념 잡으실 거 격지자예요. 격지자. 그러니까 격지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의 격지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되면 격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제주도 놀러 갔어요. 그럼 제주도 놀러 가 있는 친구랑 저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예요. 근데 아무리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우편으로 의사표시하면 발송하고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건 뭐로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청약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을이 내가 살게 라고 승낙서를 보냅니다. 1월 11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13일 날 도달되었다. 그럼 지금처럼 우편의 방법으로 며칠 날 보냈는데 며칠 날 들어갔다고 써 있으면 얘는 100% 뭐예요? 100% 격지자인 거야. 왜? 보내고 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가끔 이제 처음에 잘 안 해두시면 나중에 이런 사례 나왔을 때 가끔 질문하세요. 아니 격지자란 말이 안 써 있는데 왜 격지자라고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격지자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승낙서를 발송한 11일이라는 거예요? 13일이라는 거예요? 11일 날 계약은 성립한다. 얘네들 격지자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은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격승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격승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격지자 중에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승낙만 발신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격지자든 대화자든 다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뭐만? 승낙만 발신주예요. 그러면 이 청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1월 5일이에요? 1월 8일이에요? 8일.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뭐만 발신주의라고요? 승낙만 발신주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 자,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갑이 본인, 을이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 본인은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안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집 아들이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아버지 방에 가서 서류 훔쳐서 내가 우리 아빠 대리인이다라고 집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본인은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도 되겠죠?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아들놈 또 뭐 하나 감시하러 가야 되잖아요.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본인이 이게 마음에 들면 뭐 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최고를 하는 거야. 어떡할 건데? 라고 답변을 촉구하면 마음에 들면 추인은 뭐예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추인해서 이 계약을 유효화시킬 수도 있고요. 난 책임 안 질 거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갑이라는 애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 추인으로 볼까요? 거절로 볼까요? 거절로 본다. 이거 나중에 이제 준법률행위 요구할 때 또 볼 텐데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기간 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추인이 아니라 뭘로 본다? 거절로 본다.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죠. 봤는지 안 봤는지. 원래 처음에는
받는지 안 받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바퀴가 이렇게 돌면 받는지 안 받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죠. 그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 내용이 서서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해치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순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확답을 최고 기간 내 도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면이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요. 바라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걸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다?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민법에서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규정해요?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뭐로 본다고 지금? 거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거절의 효과가 생기냐면 131조에서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로 정해요. 자, 요 최고는 소위 준법률형이고요. 이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전부 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전부 다 부정이에요. 그럼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 예약을 했어요. 근데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그런데 예약 완결권자가 완결권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너 완결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라고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했는데도 아무 말 안 해. 본계약이 성립한다예요? 예약은 소멸한다요? 소멸한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익 향수 여부, 너 이익 받을 거야 말 거야 라고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다 긍정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발신주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격지자 간의 승낙입니다. 자, 공시송달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 수령 능력 좀 볼게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이번에는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했냐면 제한 능력자에게 한 거예요. 자, 조문 보세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어요. 받은 애가 제한 능력자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받은 애가 뭐라는 거야? 제한 능력자. 예를 들어 받은 애가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라는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란 갑이 난 너에게 의사표시했어 라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가요, 아저씨 난 받았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요걸 물으면 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요? 제한 능력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자,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요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누가 있다 그랬어요? 친권자. 그러면 을의 법정 대리인이 우리 애한테 이런 의사표시가 왔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안 때는 그때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정리하면 조문 다시 보세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어요. 그럼 얘한테는 의사표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주장할 수 있대요?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요. 1번. 갑이 부동산 매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누가? 표의자가. 그러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X. 틀렸죠? 아까 나온 거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뒤에 뭐라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아까 법조문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던 거고. 자, 2번 의리 상대방이죠. 의리 의사표시를 받은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 능력.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갑은 이 제한 능력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언제부터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예?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 그때는 주장합니다. 3번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달에 대한 개념을 묻는 거예요. 도달이라고 인정되려면 내용을 알았어야 되는지를 물어요.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언제 도달이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의사표시가 뭐 나왔어요? 등기 나왔네. 등기나 또 하나 뭐 있었죠? 내용증. 등기나 내용증명 나오면 상당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요. 틀렸고 5번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수령 거절. 이게 핵심 뭐예요? 수령 거절. 그럼 수령 거절이어도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5번이 정답.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지금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첫째 주에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했고,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뭐가 꼭 들어가야 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네 가지를 본 거야. 비진이, 통정, 착오, 사견, 비통착사를 봤고요. 비통착사는 공통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의사표시를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라는 게 나오고요. 뭐 인정 범위는 안 보셔도 되고 대리의 종류를 봅니다. 대리의 종류. 자, 우리가 이제 항상 대리하면 이렇게 삼면관계를 볼 텐데 갑은 요 본이라고 써 있는 건 본인을 줄여서 쓴 거고요. 을은 대라고 써 있죠. 얘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 상이라고 써 있는 건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리의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뭐냐면 갑이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바빠. 그래서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 대리권을 뭐 했다? 수여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권을 가지고 대리권을 받은 사람을 무슨 대리라고 부르냐면 임의 대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라는 제도가 없으면 누가 알아서 직접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 대리 제도를 통해서 삼면관계로 넓혀졌다라고 해서 사적 자체의 확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임의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얘는 반드시 수권, 선임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고요? 임의 대리. 그럼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통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법률 규정.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된다. 이게 법정 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결국에는 효과가 생기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법률 행위로서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권행위라는 법률 행위, 내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법정 대리는 내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왜 필요하냐면 본인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미성년자. 법률이 정하는 거고
그럼 미성년자는 완전한 행위를 못하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야? 친권자. 친권자가 바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미성년자가요. 초딩이가 엄마한테 야, 엄마 요즘에 일 잘하시네. 내가 요번에 대리권 줄게. 라고 대리권을 준 게 아니고 부모가 대리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야? 법에. 그게 바로 법정 대리야. 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 제도를 두어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했다기보다는 도와주는 거야. 사적 자치를 보충,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수권하고 임의대리 연결하셔야 되고 법정 대리, 법률 규정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올 거야.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는 거야? 임의대리는 뭘로 한다? 수권행위. 그럼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겠어요? 법률 규정. 그럼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할까요? 법정 대리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 써 있을까? 법에 써 있는 거지. 그럼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겠어요? 수권, 대리권 주면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항상 수권, 임의 대리 연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한다는 건 능동적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 적극대리라고 부르고 의사표시를 받기만 한다. 받는다는 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을에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 대한 개념. 대리권이 뭐냐? 대리권은 대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하고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닌 권한. 그러니까 이 자격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권한이다라고 불러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고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다? 수권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리권 볼게요. 자, 의뢰하는 사람이 수권을 통해서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대리권은 권리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권리의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수권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대표적으로 계약이 있었고 단독행위가 있었어요. 수권행위는 계약이냐 단독행위냐라고 물으면 우리 통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봐요. 그럼 이게 단독행위라는 건 얘가 대리권을 수여하면 을이 승낙해야 대리권을 갖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독행위라는 건 승낙이 필요 없어요. 얘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순간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권리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가 수반되죠? 권리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의무지, 의무. 그럼 만약에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뭘로 볼 뿐이다? 자격이야. 그럼 만약에 지문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써 있으면 OX. 수권행위에서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러면 틀려요. 수권행위에서는 권리 의무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보통은 다 있어요. 근데 이 권리 의무는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수권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된 법률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대리권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대리권을 주기 전에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 관계가 있어요. 고용 계약을 했다든지 위임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어떤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대리권을 주는 이유는 그 회사와 직원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고용계약. 고용계약을 했으니까 대리권을 주는 거고, 보통 이제 어떤 소송이 생겼어요. 소송권이 생겨서 소송 대리인으로 보통 누구를 선임하겠어요? 변호사 쓰겠죠. 그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제일 먼저 뭐 할까? 위임 계약서를 먼저 씁니다. 그러니까 위임 계약을 하고 이걸 원인으로 하여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은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 생기는 거예요? 계약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다라고 우리 민법이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은 무엇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수권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대리권만 남을까요? 대리권도 소멸될까? 일반적으로 소멸되겠죠. 자, 그러면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정 대리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일까요? 임의 대리에서만 쓸까? 그렇죠. 이 원인된 법률 관계는 수권의 원인이니까 수권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무조건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야.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되고요. 또 하나, 수권 행위를 철회하는 것도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쉽게 이걸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수권 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라고 하면 틀려요.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두 개는 임의 대리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수권 행위는 방식이 요구되느냐? 필요 없고요.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방식이 요구되느냐라고 물으면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쓰면 99%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대리권 줄 때 뭘 작성해 줄까요? 얘한테 위임장을 위임장. 위임장을 써주는데 꼭 이거 써줘야 돼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말로 해도 돼요. 야, 너 대리인 해? 라고 해도 대리권 수여다라는 거예요.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인된 법률관계랑은 다른 거다. 아까 고용계약, 뭐 위임계약 이런 게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했고, 그리고 불요식입니다.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 뻔하죠. 법정 대리는 법률로 정하는 거고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로 정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으로 정할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임의 대리는 뭘로 정한다고 했냐면 수권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 정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 건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출제합니다. 그럼 이건 뭐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권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야. 반대되는 권한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그럼 매매계약은 뭐 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넘겨주고 뭘 받는 거야? 돈 받아야지. 그게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매매계약이니까. 자,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이건 매년 나왔어요. 근데 요번 시험에는 한 번 쉬었고요. 거의 매년.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이란 말 나오면 뭐 해줄 수 있다? 연기, 대금 지급기를 늦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되는 권한은 없겠죠. 자, 그럼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됐어요. 그럼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수여되면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반대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라 그랬더니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런 건 못합니다. 해제나 취소는 누가 하는 거야? 대리인이 아니라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이 하는 거죠. 너 가서 돈 좀 받아올래? 라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을 줬어요. 돈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더니 얘가 가서 너는 채무 면제다 이러고 오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에는 채무 면제해 줄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금 계약의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올 권한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앞에 세 개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권행위로 정하면 좋은데 수권행위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118조라는 보충 규정을 둡니다. 자, 교재 잠깐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거, 매매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중도금이나 잔금,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요.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써 있으면 대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 이게 무슨 뭐 돈 빌리는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계약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계약의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중요하고 4번, 5번은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문제는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118조를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그러면 보존행위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야. 그럼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죠. 무제한합니다. 무제한. 근데 이용 개량 행위는 무제한은 아니고요. 뭐라고 되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만약에 성질이 변해버리면 그건 무권 대리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지금 좀 전에 1호에서 보존행위, 2호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정했고, 자, 그리고 이제 법조문은 없지만 처분행위를 논의하는데 권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이 부동산을 본인 집 막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처분권은 없어요. 자, 보존행위는 뭐 하는 거라고 했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현상 유지는 얼만큼 할 수 있다고요? 무제한. 별도 수권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는 뭐가 있냐면 본인의 가옥이 파손되어서 수선해 주는 계약. 그러니까 수선을 해준다는 건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종전 거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또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걸 등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종전 소유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고, 자, 그리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소멸시효.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시간의 효력으로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소위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른데 보통 일반 채권,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 이런 일반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냐면 10년이에요. 또는 뭐 예를 들어 상사채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5년. 근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줬는데 언제 빌려줬냐면 11년 전에 빌려줬어요. 근데 이 갑이 올해 연말을 맞이하여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11년 전에 1억 빌려준 차용증이 나오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너 왜 돈 안 갚어? 빨리 갚어. 이러면 을은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갚아야지. 돈 빌렸으면 갚아야지.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하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을은 뭘 주장하면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 라고 주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술집 외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혹시라도 외상술 드신 거 있으면 좀만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법과대학에서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소멸시효가 나와요. 민법 총칙 제일 마지막이 소멸시효거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요즘 애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는 뭐 보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저희 때만 해도 대학만 가면 취업은 그냥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취업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대학 가면 거의 뭐 놀고 먹고 땡이죠. 그러면 처음에 가면 술 막 먹어요. 누가 술 사줘요? 선배들이 막 사줘요. 근데 1학년 이제 2학기 초반 가면 이제 선배들이 안 사주면 지들끼리 돈 모아서 먹죠. 막판 가면 외상술 먹습니다. 학교 앞에 학생증 맡기고 막 먹어. 지금은 그런 거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외상술 값이 쌓여 있는데 1학년 2학기 겨울이 다가올 무렵에 민법 선생님이 들어와서 소멸시효를 수업하면서 술집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애들이 다짐을 하죠. 군대 가자. 군대 갑니다. 그럼 3년 지나고 오니까 그게 소멸시효예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소멸시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건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중단돼요. 그러면 새로운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종전 채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시험 지문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 부동산을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이거는 당연히 보존행위니까 특별히 수권을 따로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처분행위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면 끝에 매각 처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매각 처분이면 원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에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보관해 주는 것은 이건 본인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보존행위는 얼마든지 하는데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성질이 변해버리면 권한 내요, 권한 초과요. 권한 초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대리인인데 예금을 다 빼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럼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면 성질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성질이 변한다라고 봐요. 그렇죠? 요즘 주식 어때요? 옛날에 비하면 뭐 많이 올랐잖아요. 내 것만 빼고. 그죠? 원래 그래야죠. 예금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럼 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이거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근데 주식은 잘하면 크게 벌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좀 구지될 수도 있잖아요. 쪽박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성질이 변하고 예금을 사채로 바꿨다. 잘못하면 떼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 형질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밭으로 돼 있는데 답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변합니다. 그러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면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무권 대리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처분행위 할 수 없고 요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예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써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대리권 제한. 그러니까 대리권은 왜 제한할까? 누구를 위해서 제한하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이 무제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124조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바로 밑에 119조에 공동대리 두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124조를 보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자기랑 했대요.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이 자기는 누굴까요? 자기는 대리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본인을 위해서 자기랑 계약을 했다.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자기 계약입니다. 자기 계약. 두 번째,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근데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입니다. 보세요. 먼저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하고 있지만 허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이 하라는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채무이행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채무이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툼이 없는 완성된 채무이행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채무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험상으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든지 등기 신청행위는 허락이 없어도 쌍방들이 자기 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돈 주고 등기 서류 받아서 등기할 거 아니에요? 보통 등기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가 매도인 서류도 가지고 매수인 서류도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네요? 그러면 법무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쌍방을 대리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매도인을, 다른 한편으로는 매수인을 대리해서 혼자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야? 이미 완성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길 게 없죠. 그건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림으로 보면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에요. 갑이 을한테 야 대리인 나 집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계약이면 갑을 대리해서 파는데 그걸 누가 산다는 거야? 그렇죠. 을이. 대리인 자기가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자기 계약.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겠네요. 매도인은 뭐라고 써 있겠어요? 갑인데 누가 대리해요? 을. 그럼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하고 을 두 장 찍혀 있겠네요. 매수인은 을 써 있겠네요. 그럼 누가 혼자 하는 거야? 을이 자기 혼자 자기 집에 누워서 매매 가격 결정하고 자기 혼자 계약서 쓰는 거야. 그럼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겨요? 본인.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리인 나 집 좀 팔아줘. 근데 필요하면 당신이 적정한 가격에 사도 돼 라고 본인이 뭘 해주면, 허락을 해주면 얼마든지 자기 계약해도 상관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쌍방 대리는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대리인 나 집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마침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야 대리인 나 집 하나만 사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매도인은 누구라고 써 있겠어요?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야? 을이 지 혼자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을이 병이랑 친하면 좀 싸게 사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누가 피해보는 거야? 본인.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자기 계약 쌍방대리 하지 마시라고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는 된다? 채무예요. 근데 모든 채무가 아니라 다툼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을의 관계를 볼 때 요 을이요.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야. 대리인이 본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변제기는 11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의 통장에서 혼자 1억 원을 인출해가는 행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어디 남의 통장에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변제기에 도래했고 받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본인 입장에서 얘가 받아가는 게 좋을까요? 안 받아가는 게 좋을까? 일단 떼먹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은 갚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안 받아가면 뭐가 발생할까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도 얘가 받아가는 게 좋죠. 그럼 얘가 변제기가 도래한 걸 받아가는 건 얘한테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 내년 3월 25일이에요. 아직 4달 남았어요. 근데 을이 오늘 아우 나 돈 필요한데 어차피 받아갈 거 좀 땡기자 이러면서 오늘 받아갔대. 그럼 얘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기한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거야.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한 건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개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자, 공동대리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취급할 거냐? 법조문을 보시면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에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때는 공동대리가 됩니다. 그럼 시험에 계속 뭐라고 내겠어요?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OX. 틀려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입니다. 근데 언제 공동대리가 되느냐? 수권행위나 또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동대리는 누가 있냐면 친권자가 있어요. 친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우리 가족법에 친권은 부, 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엄마 혼자, 아빠 혼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공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공동대리 제한이고 시험에서는 계속 원칙을 묻고 있어요.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대리권의 제한 보셨고요. 대리권의 소멸. 아까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수권행위 철회 있어.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내가 준 대리권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뭐 있었냐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 종료하면 대리권도 소멸된다. 요거는 임의대리에서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공통소멸 사유 기억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이 필요가 없겠지. 당연히 소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의 뭐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래서 대리인의 사성파 이렇게 됩니다. 사성파. 우리가 첫 시간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을 공부하면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누가 상태가 좀 심각한지는 아셔야 한다 그랬죠. 피한정이 심각해요? 피성년이 심각해? 피성년이에요. 성년. 그러니까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내겠어요? 대리권의 소멸 사유라고 하면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라고 써 있으면 OX. 틀려. 이걸로 소멸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성년 후견. 우리가 종전 얘기 용어로 하면 한정 후견 개시. 한정 후견을 뭐라고 했어요? 한정 치산자. 성년 후견은 뭐라 그랬어요? 금 치산자. 누가 더 상태가 안 좋다고요? 금 치산자. 한정이 아니라 금 치산자. 그래서 예전에는 민법 개정되기 전에는 그냥 외울 때 뒤에서부터 외웠었거든요. 대리인이 파김치가 되어 사망했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금치산자가 뭘로 바뀌었다? 성년. 그래서 사성파 이렇게 되고요.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다. OX. 틀려. 본인은 뭐만 나와야 돼? 사망이고 사성파가 다 나오려면 본인이 아니라 누구 해야 된다고요? 대리인.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가 돼버리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인간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소멸 사유로 규정했고요. 대리인이 파산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경제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소멸 사유로 규정한 겁니다. 대리인은 세 개 뭐요? 사, 성, 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